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칸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입원한 지 사흘 만에 병원에서 퇴원했습니다. 앞서 어제는 깜짝 외출까지 감행한 데 이어 백악관으로 돌아오며 자신의 건재함을 알리기 위한 의도로 보이는데요. 그럼에도 의료 전문가들은 강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채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오후 코로나19 감염에 따른 입원 생활을 끝내고 백악관으로 복귀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오후 2시경 오늘 오후 6시 반에 월터 리드 군병원을 떠날 예정이라는 글을 트위터에 기재했습니다. 또한 트럼프 행정하에 훌륭한 약과 지식이 개발됐다며 자신의 상태가 20년보다 한결 나아졌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투병 중에도 군병원에서 진무를 보고 차량을 타고 병원 앞 지지자들을 전격 방문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번 조기 퇴원을 통해 자신의 건강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하고 건재를 과시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조기 퇴원 소식에 의료계 전문가들은 의구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발병 이후 일주일에서 열흘까지는 건강이 급격히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4일 만에 퇴원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증세와 투약과 관련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One scratches one's head a little bit when we hear that the president has been put on dexamethasone, because usually that is reserved for a later point in time. 트럼프 대통령이 치료를 위해 투여받은 약물은 렘데시비르와 덱사메타손입니다. 이 중 덱사메타손은 일반적으로 코로나19 중증 환자들의 치료를 위해 쓰이는 약물로 알려져 트럼프 대통령이 심각한 호흡기 질환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의 나이는 74세. 고령의 나이와 더불어 약물을 복합적으로 투여받는 상황이라 백악관 복귀 이후 상태가 나빠져 병원으로 다시 돌아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대선 활동에 타격을 입어 재선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KBS 뉴스 이채은입니다. 코로나에 감염된 건 트럼프 대통령만이 아닙니다. 오늘 백악관 대변인 그리고 공화당 상원의원들까지 속속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당초 11월 대선 이전 대법관을 인준하겠다는 계획에도 차질이 예상됩니다. 김경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악관이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 코로나 바이러스로 속수무책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백악관의 입인 케일리 맥케네니 백악관 대변인과 직원이 잇따라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으며 감염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맥케네니 대변인은 기자들과 잠시 이야기를 나눴다고 밝혔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장은 지난달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연방 대법원 후보자 지명식 행사 참석자들에 대한 추적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 주재로 열린 에이미 코니 베럿 연방 대법관 후보자 지명식이 코로나19 발병지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참석자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 내외와 백악관 전 선임 고문, 전 뉴저지 주지사, 연방 상원의원 2명 등 8명의 감염자가 나왔습니다. 공화당의 톰 틸리스, 마이클 리 상원의원도 감염자 명단에 올라 에이미 코니 베럿 판사에 대한 연방 상원의원 대법관 인사청문회도 난항이 예상됩니다.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CDC 지침에 잘 따르고 있고 모든 일정은 정상 운영된다고 강조했습니다. And we're following the CDC guidelines. If you watched us, we've got our mask on. We practice social distancing. We've had a few members in quarantine at various times, but we've been able to function. 베럿 판사 인사청문회는 오는 12일부터 연방 상원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공화당 상원 의원들은 11월 3일 대선 이전 인준한다는 방침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이 이에 강하게 반대하고 상원 법사위 소속 공화당 의원들이 코로나에 감염되면서 12일 인준 청문회 일정에 차질을 빚을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대선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코로나 감염이란 복병을 만난 트럼프 대통령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더욱 안 좋은 예상치를 받아들고 있습니다. 당초 열세를 10월 대반전으로 뒤집겠다는 계획이 빗나가는 양상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과 NBC 방송의 여론조사,
바이든 후보가 53%의 지지율을 얻어 39%의 지지율을 얻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격차를 더 벌렸습니다. 7에서 8%포인트 격차는 어느덧 2배 가까이 늘어 14%포인트 차까지 벌어졌습니다. 여태까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40% 아래로 떨어진 것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로이터와 여론조사기관 입소스가 발표한 여론조사에서도 바이든 후보가 51%의 지지율로 트럼프 대통령을 10%포인트 차로 앞섰습니다. 이들 여론조사는 앞서 지난주 열린 두 후보의 첫 번째 TV 토론 이후에 실시된 것입니다. 그만큼 토론에서 끼어들기와 막말로 일관한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에 유권자들이 부정적인 평가를 내린 것으로 해석됩니다. 당초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까지 남은 한 달 동안 TV 토론에서 바이든 후보를 제압하고 접전 지역 주들을 대상으로 현장 유세를 강화해 반전을 이뤄내겠다는 계획이었는데 이마저도 코로나 감염이라는 악재를 만나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오늘 퇴원을 하긴 했지만 완치까지 당분간 백악관 내에서 자가격리를 해야 하는 만큼 선거운동이 쉽지 않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 더 힐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 플로리다와 위스콘신, 텍사스 등 주요 격전지 유세에 나설 예정이었으나 확진 판정 이후 일부 자금 모금 행사도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기 종료될 뻔했던 연방 센서스 인구조사가 결국 10월 31일까지 이어지게 됐습니다. 법원 명령에 연방 센서스국이 이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박시몬 기자입니다. 조기 종료될 뻔했던 연방 센서스 인구조사가 결국 당초 계획대로 오는 10월 31일까지 실시됩니다. 연방 센서스국은 지난 금요일 공식 웹사이트 성명을 통해 법원 명령에 따라 10월 5일까지였던 센서스 인구조사를 종료하지 않고 10월 31일까지 이어간다고 발표했습니다. 앞서 연방법원은 지난달 24일 센서스 인구조사를 앞당겨 조기에 종료하는 것을 막는 임시 가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한인 루시고 판사는 지난 판결문에서 센서스국이 일정을 변경한 것은 상급 부서인 연방 상무부의 지속적인 압박에 따른 것이 확인된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루시고 판사는 또 센서스 인구조사 종료일을 오는 5일로 규정한 연방 상무부의 결정은 효력이 없다고 밝히고 인구조사는 오는 31일까지 지속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앞선 내용을 담은 문자 메시지가 모든 연방 센서스국 직원들에게 전달돼야 한다는 내용도 삽입했으며 문자 메시지의 사본은 법원에 제출돼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연방 센서스국 스티븐 달링햄 국장은 법원의 판결 해석 이행에 따른 타임라인을 제시해야 합니다. 만약 연방 상무부와 센서스국이 법원의 명령을 또다시 위반할 경우 법원 모욕 등의 이유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한편 한인타운이 포함된 35 하원 지역구의 센서스 참여율은 캘리포니아 평균인 65%보다 낮은 50%대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방 센서스국은 시민들의 참여 유도를 위해 마지막까지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참여하지 못한 한인들은 온라인을 통해 할 수 있으며 한국어로도 가능합니다. KBS 뉴스 박시몬입니다. LA 인접 도시인 롱비치시 당국이 모든 종류의 바와 호프집을 포함한 술집 재영업을 허용했습니다. 이에 LA시와 카운티 역시 경제 재개방이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롱비치 보건당국은 오늘부터 바와 맥주, 와인 제조장들의 영업을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반 식당 면허 없이 주류 면허만 갖고 있는 술집들도 이용객이 제3자 외부 업체를 통해 음식을 주문할 수 있다면 영업을 재개할 수 있게 됐습니다. 독립적인 보건국이 있는 롱비치시는 영업 폐쇄와 재개 등 방역 정책과 관련해 그동안 LA 카운티 보건당국과 보조를 맞춰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롱비치시가 독자적으로 영업 재개를 결정하면서 LA시와 카운티 내 영업들도 조만간 재개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옵니다. 한편 LA 카운티 보건당국은 오늘 7명의 사망자와 472명의 신규 확진자 수가 추가됐다고 밝혔습니다. 일반적으로 주말 집계가 모두 반영되지 않는다 해도 그동안의 흐름으로 봤을 때 코로나 확산이 느려지고 있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한동안 가라앉았던 뉴욕 시내 일부 지역에 코로나 재확산이 우려되면서 고위험 지역의 학교와 사업장들이 다시 폐쇄되고 있습니다. 제2사 뉴욕 KBTV 이창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브루클린과 퀸즈 일부 지역에서 양성률 5.5%를 기록하면서 코로나19 환자 수와 감염률이 급증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핫스팟 지역을 제외한 뉴욕주는 1.01%의 양성률이 보이고 있지만 이들 지역을 포함하면 1.23%까지 상승합니다. 인근에 위치한 뉴저지주는 2.10%, 펜실베니아주는 7.9%의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쿼모 주지사는 브리핑에서 감염이 제일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곳은 학교, 큰 모임, 종교단체, 사업지구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핫스팟 지역들의 학교들을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종교기관의 경우 코로나19 규정 시행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이 역시 폐쇄 조치할 것이라고 전하면서 내일 종교기관 지도자들과 만나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쿼모 주지사는 또 핫스팟 지역 내 비필수 사업체들의 폐쇄 여부는 좀 더 정확하고 충분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시 검토하여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드블라주 시장은 오늘 브리핑에서 뉴욕시의 9개 지역들의 비필수 사업체들을 수요일부터 즉각 폐쇄해야 한다며 주지사의 승인을 촉구했습니다. 현재까지 뉴욕시는 1000건의 이상의 코로나19 규정 위반이 보고됐지만 불과 26건의 집행 조치만 수행했습니다. 이에 쿼모 주지사는 뉴욕시의 코로나19 규정 위반 단속이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주 정부가 코로나19의 시행을 인계받아 주 전역 핫스팟 지역을 감독할 것이라고 했지만 데블라주 시장은 이에 동의하지 않아 충돌을 빚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이창원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역사상 처음으로 모든 유권자들에게 투표용지가 배달되기 시작했습니다. 팬데믹 사태 장기화로 우편 투표 영향력은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유권자 2,100만 명에게 우편 투표용지가 배송됐습니다. 대부분의 유권자들은 늦어도 이번 주 안에 투표용지를 받게 됩니다. 주말 또한 오늘 우편 투표 용지를 메일 박스 안에 받으셨을 것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다 필라웃을 하시고 메일아웃을 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POP커 도서관 바로 앞에 이런 카운티 선거국에서 운영하는 메일 박스가 따로 있거든요. 거기다 드롭오프를 하셔도 되고요. 기표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유권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11월 3일 대선 이전 반송을 완료해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스탬프 없이 메일을 하셔도 되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11월 3일 포스트 마크를 꼭 받으셔야 됩니다. 우편 투표 용지가 선거 마감이 되고 17일 안으로 카운티 선거국에 도착이 돼야지 카운트가 됩니다. 우편 투표 뒷면 서명란에는 본인이 유권자 등록을 했을 당시와 동일한 서명이 기재돼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기표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체국 소인을 11월 3일까지 받기 어려운 경우 카운티 선거국이 관리하는 지정 기표소를 찾아 우편 투표 용지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지난 3월 예비선거에서는 우편 투표가 전체 기표수의 72%를 차지했습니다. 팬데믹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만큼 이번 대선에서도 우편 투표 참여율이 직접 투표에 비해 높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2년 전 플로리다 파클랜드시의 더글라스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대규모 총기 참사 희생자가 디지털 기술로 다시 환생했습니다. 오는 11월 선거에서 총기 규제 지지 의원들에게 투표할 것을 당부했는데요. 영상 확인해 보시죠. 지난 2018년 2월 무차별 총격에 희생된 더글라스 고등학교 학생 호아킨 올리버. 평소 즐겨 입던 비니와 후드, 말투와 표정까지 디지털 기술은 2년 만에 그를 다시 학교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Yo, it's me. It's Guac. I've been gone for 2 years and nothing's changed, bro. People are still getting killed by guns. 숨졌을 당시 17살. 살아있었다면 호아킨은 올해 20살이 됩니다. The election in November is the first one I could have voted in. But I'll never get to choose the kind of world I wanted to live in. So you've got to replace my vote. 딥페이크 기술로 완벽하게 재현된 호아킨의 이번 영상은 부모와 친구들의 조언을 받아 제작됐습니다. 아들을 잃은 호아킨의 부모는 현재 총기 폭력 반대와 젊은이들의 정치 참여 그리고 교육 활동을 위한 재단을 설립해 아들의 뜻을 기리고 있습니다. 연방 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비자 제한 조치에 임시 시행 정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동안 중단됐던 비자 발급이 다시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외국인들의 취업을 제한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비자 수속 제한 조치가 연방법원의 판결에 따라 일시 해제될 전망입니다. 지난 6월 시행된 이 조치는 전문직 취업용인 H비자와 주재원 체류용인 L비자, 문화교류 학생들을 위한 J비자의 발급을 올 연말까지 중단시켰습니다. 미국에 있는 기업들은 이 제한 조치에 따라 그동안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연방법원의 이번 판결에 따라 이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판결을 내린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연방지법의 제프리 화이트 판사는 대통령은 전제 군주가 아니기 때문에 의회가 결정한 이민 관련 법규를 비켜나가는 조치를 내릴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상공회의소와 전국제조업연합회 그리고 전미소매업연맹 등 소송에 참여한 기업체 근로자들에게만 해당됩니다. LA 최악의 산불로 기록되고 있는 밥캣 산불의 진화율이 80%대를 넘어가며 조금씩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달 6일 LA 북동부 엔젤레스 구규림에서 발화한 밥캣 산불은 지금까지 11만 5,758에이커를 태웠고 진화율은 88%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산불로 주택 87채를 포함한 건물 170여 채가 전소됐고 47채가 파손 피해를 입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더불어 항공기 등의 지원을 통해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고온 건조한 날씨와 더불어 접근이 어려운 험준한 지역 내 산불 작업에는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산불의 완전 진화까지는 아직 3주 이상 더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C형 간염 바이러스를 규명하고 치료의 실마리를 제공한 업적을 인정받은 미국과 영국의 과학자 3명이 올해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스웨덴 노벨위원회는 올해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로 미국의 하비 얼터 교수와 찰스 라이스 교수, 영국의 마이클 호턴 교수를 공동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들 과학자들은 간경화와 간암을 일으키는 C형 간염 바이러스를 발견해 이를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는 길을 연 업적을 인정받았습니다. 하비 얼터 교수는 1975년 A형 또는 B형이 아닌 제3의 바이러스의 존재를 처음 보고했고 호턴 교수는 1989년 바이러스 유전 서열을 추출해 C형 바이러스라고 명명했습니다. 또 라이스 교수는 1997년 이 바이러스의 내부 단백질 구조를 처음 밝혀내 치료제를 개발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노벨위원회의 이번 수상자 선정은 바이러스 발견부터 퇴치 성과까지를 조명한 것으로 코로나19 시대 속에서 시의적절한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평가됩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